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낯선 하루의 끝. 마음 한켠에 남은 이야기들이 살짝 고개를 내밀 때가 있지요. 진실과 침묵이 뒤엉킨 가족의 자리에 서면 우리는 누구의 손을 먼저 잡아야 할지, 또 무엇을 놓아야 할지 헤매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은 한 장의 종이 위에 얹힌 욕망이 어떻게 한 여인의 삶을 휘감고 그녀가 꺼내든 용기가 또 다른 내일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숨을 고르고 귀를 가까이 대어주세요. 사연부스 시작하겠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는 연락은 흐린 봄비처럼 느닷없이 흘러들었다. 응급실에 달려갔을 때 이미 장인어른의 의식은 희미했고 가쁜 숨 사이로 남아있는 말은 없었다. 남편 성현은 침상 곁에 붙어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손가락을 매만졌다. 평생 무뚝뚝했던 그의 손길이 그날따라 유난히 애처로웠다. 나는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결혼 이후 처음으로 이 집안의 뿌리 같은 존재가 꺾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느꼈다. 곁을 지키는 사람은 또 있었다. 시누이 상미는 병실의 공기를 점령하듯 서류 가방을 품에 안은 채 눈물 한 방울 없이 침착했다. 의사 설명이 끝나자 상미는 과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나에게 시선을 던졌다. 급히 정리할 게 있어서 그래. 괜히 걱정하지 마. 짧은 말 뒤에 묘한 미소가 번졌는데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고인은 생전에 자수성가의 상가 2채와 주택 하나, 그리고 작은 공장을 남겼다. 문상객들은 훌륭한 가장이 좋은 터전을 남기고 가셨다며 혀를 차곤 했지만 나는 영정 사진 아래 놓인 향 냄새보다 상미의 얼굴에서 더 짙은 냉기를 느꼈다. 상주는 남편이었지만 상미가 모든 조문객을 맡고 유족 대표로 인사를 올렸다. 밤을 지새우며 분향소를 지키던 중 상미는 내게 이제 우리 집도 좀 바뀔 거야. 아버지 뜻대로 한다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웅얼거렸다. 그 말은 흔들리는 촛불처럼 의미를 남겼다가 사라졌다. 사흘 뒤 유산 관련 서류를 확인하려고 변호사가 집을 찾았다. 사람 좋은 미소를 띤 중년 변호사는 상미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며 사모님께서 정리해 두신 대로 확인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남편의 눈이 동요했고 나는 무심코 시선을 맞닥뜨린 변호사의 손짓에서 작은 위화감을 포착했다. 봉투 위에 찍힌 인장은 확실히 시아버지의 것 같았지만 잉크색이 지나치게 선명했다. 또렷한 붉은 빛이 며칠 전 화장터 연기처럼 서늘하게 번졌다. 저녁 식탁은 오래된 나무가 울리는 소리를 냈다. 상미가 유언장을 펼치며 말했다. 법대로 간단히 하자. 아버지께서 내 공에 대해 잘 알고 계셨으니 집은 절반은 내가 가져야 해.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굳어졌다. 나도 떨리는 마음으로 대목을 들여다봤다. 본인은 장녀 상미에게 부동산 일체를 맡기고라는 대목에서 숨이 걸렸다. 시어머니가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난 탓에 상속인은 남편과 시누이 둘뿐인데 문서엔 남편의 몫이 극도로 축소돼 있었다. 한밤중 방 안에서 남편과 눈이 마주쳤다. 그 역시 무언가 이상하다 느끼는 듯했지만 입술만 깨물었다. 혹시 아버님이 생전에 따로 이야기하신 게 있어? 조심스레 물은 내게 그는 한참 머뭇거리더니 상미 누나가 효도 많이 했잖아. 아버지도 생각이 있으셨을 거야라며 말을 흐렸다. 그 말투엔 확신도 안도도 없었다. 며칠 후 나는 혼란을 누르고 시댁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았다. 시누이가 아버지와 함께 등기 변동 상담을 해온 기록이 있는지 물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반면 변호사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겨 접수 일지를 확인했을 때 장례 직전 날짜로 급하게 문서 작성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서명을 받은 시간은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던 시각과 겹쳤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내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다. 사무실 문서와 병원 기록을 함께 내밀었을 때 그의 눈빛엔 놀람보다 두려움이 먼저 일었다. 정말 누나가 그랬다는 증거는 없어. 지금 괜히 우리 가족만 더 엉망될 수도 있어. 남편의 침묵은 어쩌면 이미 알고 있던 자의 방어일 수도 있었다. 나는 눈에 맺히는 울음을 꾹 삼키며 속으로 결심했다. 진실이 묻힌 채로 흘러가도록 두지 않겠다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시누이는 상속 등기 절차를 서두르며
남편에게 인감과 위임장을 요구해왔다. 남편은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서류를 받아들고 말았고,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진 폭력성을 절감했다. 정적이 자리한 거실 한복판에서 신우이는 가족이 왜 어렵니? 그냥 믿어주면 되는 거야 라며 웃었다. 그 웃음 뒤편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반짝였다. 밤 공기가 눅눅하게 내려앉은 새벽. 나는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던 방에서 낡은 가죽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다이어리 맨 뒤쪽, 잘 보이지 않는 포켓에 작은 메모지와 함께 사위에게라는 흘겨 쓴 글씨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치자 재산 분배는 성현이와 상미 둘이 똑같이 가져가라는 짤막한 문장이 드러났다. 필체는 유언장과 달랐고 오래돼 누렇게 변색돼 있었다. 며칠 전 본 유언장은 잉크가 번들거리는 신품이었다. 침묵한 남편, 서류를 움켜쥔 신우이, 그리고 방금 손에 넣은 고인의 자필 메모. 나는 폐부 깊숙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켜가며 스스로를 달랬다. 이제라도 진실을 세상에 꺼내기 위해 나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새벽 창가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빗속에 묻힌 제 목소리를 더는 내려놓지 않기로 했다. 유품에서 발견한 낡은 메모지는 내 두 손 안에서 작게 떨렸다. 밤이 깊어질수록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커졌고 그 소리에 맞춰 심장도 점점 빨라졌다. 펜으로 눌러쓴 듯 힘이 느껴지는 장인의 필체를 다시 들여다볼수록 장례 직후 상미가 들이민 유언장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이어져 있었는지 떠올라 소름이 돋았다. 누렇게 삭은 종이 조각 하나가 거대한 집안사제 하슈의 균열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차갑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증거가 손에 있어도 혼자 움직일 수는 없었다. 남편의 협조 없이는 상속 절차를 멈출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이 보여준 태도는 명백한 회피였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려고 문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숨 고를 틈도 없이 말을 꺼냈다. 병원 기록과 변호사 접수 일자가 맞물려 아버님 서명은 그 시각에 불가능했어. 남편은 구두끈을 묶던 손을 멈춘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그 눈에는 설득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 특유의 당혹감이 넘실거렸다. 확정된 것도 아닌데 왜 단정 짓는 거야? 누나 입장도 들어봐야 하지. 변명조차 공허하게 메아리였다. 나는 한 발 더 다가가 퀴퀴한 비내음이 남은 메모지를 내밀었다. 이건 아버님이 생전에 직접 쓰신 거야. 당신도 필체 알아보겠지. 남편은 종이를 받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잠시 후 그는 메모지를 침대 위에 내려놓고 누나가 그럴 리 없어라는 말을 뱉어냈다. 하지만 끄트문 자신이 없었다. 남편이 회사를 나간 뒤 나는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시청 민원실로 향했다. 등기 접수 단계라 서두르면 절차를 멈출 수 있다는 말을 공무원에게 들었기 때문이다. 담당자는 아직 전산 처리 전이라며 임시로 압류 통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서류를 작성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신우이 상미였다. 왜 나 몰래 뛰어다니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너머엔 칼끝 같은 기시감이 숨어 있었다. 나는 차분히 답했다. 아버님 의사를 확실히 알고 싶어. 그래서 서류 절차 잠깐 멈춘 거야. 상미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우리 집안일에 외부인 끼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 나는 외부인이라는 단어에 뜨거운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를 악물고 전화를 끊었다. 퇴근한 남편이 저녁 식탁에서 아무 말 없이 나와 마주 앉았다. 상미와 통화했다는 사실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숟가락도 들지 못한 채 말을 골랐다. 만약 누나가 문서를 손댔다면 그건 잘못이야. 하지만 증거 없으면 우리만 상처받아. 그때 나는 메모지를 앞에 펼치며 말했다. 증거는 이거 하나로 충분하지 않아. 병원 기록, 변호사 접수 일자까지 다 맞물려. 당신이 나서서 진실을 얘기해줘야 해. 남편은 한참 동안 입술을 달싹거리다 고개를 떨궜다. 솔직히 알고 있었어. 아버지 의식이 없을 때 누나가 변호사 불렀다는 거. 폭로는 바닥에 놓인 접시만큼이나 차갑게 식은 공기를 더 얼려버렸다. 그가 덧붙였다. 난 그저 아버지가 평소 누나를 더 믿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 순간 느낀 절망은 남편에 대한 실망을 넘어 내가 믿어온 부부라는 두 글자마저 조작된 듯한 기분으로 이어졌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그걸 알면서도
서류에 도장 찍으려 한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저어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를 되뇌었다. 그러고는 한마디 덧붙였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크게 문제 삼지 말자고 생각했어. 가족이라는 말은 이상하리만큼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그 단어가 자꾸만 범죄의 은폐 수단으로 쓰이고 있음을 깨닫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서 등을 돌리고 잤지만 나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장인의 다이어리와 위조 의혹이 드러난 유언장을 번갈아 살폈다. 다음 조치를 고민하다 변호사를 찾아가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혹시 모를 반격에 대비해 메모지와 병원 기록 복사본, 그리고 장례 기간 중 찍어둔 사진 파일까지 USB에 담아 가방에 넣었다. 이튿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의 회의실에는 낯선 긴장감이 흘렀다. 담당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다. 자필 메모의 필적이 진본이면 공증받지 않았더라도 증거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 상태와 서명 시각이 충돌한다면 유언장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커요. 그는 차분했지만 말끝마다 조심스러운 무게가 묻어났다. 이어서 설명하는 소송 절차, 감정 비용, 예상 기간이 숫자와 일정표로 나열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송은 시간과 돈,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요구했다. 변호사는 가족 합의가 최선이라고 덧붙였지만 나는 이미 깨달았다. 상미는 합의를 빌미로 내 몫의 침묵을 사려들 것이고 남편은 그 불편한 평화를 위해 또다시 눈을 감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무실을 나서는 길, 불청객처럼 따라붙는 회의감이 발목을 잡았지만 동시에 희미한 결심이 피어올랐다. 당당히 법정에 서기로 마음먹었다면 주저할 수 없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휴대폰 화면이 빛났다. 발신자는 신우이였다. 주저하다 전화를 받자 상미는 거칠게 숨을 들이쉬었다. 왜 당신이 우리 일에 이리저리 손대는지 모르겠네. 아버지 뜻을 거스르면 후회할 거야. 위협 섞인 목소리 뒤로 차량 경적이 날카롭게 스쳐갔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아버님 뜻이 아니라 내가 꾸민 거라면 반드시 바로잡을 거야. 상미는 짧은 웃음 뒤에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여니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남편의 구두가 놓인 자리가 비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종이봉투 하나와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며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누나와 얘기해 볼게. 봉투 안에는 남편 도장이 들어 있었다. 머리가 멍해졌다.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부재는 곧 상미의 설득 혹은 협박 아래 놓였음을 뜻했다. 밤새 남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새벽녘에야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부탁이야. 일 키우지 말자. 누나 생각도 있어. 그 문장은 두려운 비명을 삼킨 사람처럼 불안에 떨고 있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메모지 사진과 병원 진단서 사본을 첨부해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필적 감정 의뢰 진행해 주세요.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등지고 나아간다는 건 모래사막에 맨발로 뛰어드는 일과 같았다. 그래도 발을 떼야 했다.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필적 감정 접수가 완료됐다는 연락이 왔다. 동시에 신우이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상대가 먼저 공격해오면 방어에 급급해질 수밖에 없다. 변호사는 우선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속 등기를 중지하고 동시에 형사 고발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싸움은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나는 다만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남편이 어떤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지를 상상하며 복잡한 마음을 다잡았다. 비슷한 시각, 시댁이 있는 단독주택 앞엔 택배 기사들이 분주했다. 상미가 집 안 물건을 정리해 경매에 내놓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등기가 넘어가기 전인데도 벌어진 일이라 동네 부동산 업자들은 두 손 들고 혀를 끌끌 찼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는 소송 중이라도 처분은 막을 수 있어요. 법원에 임시 처분 신청을 추가로 넣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공허한 집 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울렸다. 가끔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혹시 남편일까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길고 묵직한 정적뿐이었다. 그 공백 속에서 나는 마음 한편을 단단히
여미고 증거 자료를 정리했다. 장인의 의료 기록, 중환자실 출입 관리 대장, 당시 근무 간호사들의 진술 요청서 초안까지 목록을 만들었다. 이른 아침 휴대폰으로 접수번호 통지서가 도착했다. 나의 형사 고발이 정식으로 접수된 것이다. 동시에 상미 측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이 집으로 배달됐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문장이 굵은 폰트로 인쇄돼 있었다. 종이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니 비가 그치고 햇볕이 슬며시 들고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등 뒤에 숨으면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거야. 진실이 겁난다면 함께 직면하자. 보내진 메시지는 한참 동안 회신이 없었다. 대신 상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벨소리가 울리는 동안 숨을 들이쉬고 통화를 눌렀다. 도대체 뭘 얻고 싶은 거니? 돈, 명예. 그녀가 쏘아붙였다. 나는 낮고 단호하게 답했다. 나는 그저 장인어른의 마지막 뜻을 되돌려놓고 싶을 뿐이야. 상미는 차가운 웃음소리를 내더니 말을 이었다. 내가 우리 식구를 깨려 했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거야. 통화가 끊기자 손끝이 얼음장처럼 식었다. 하지만 두려움 끝에서 문득 차오르는 묘한 평온이 있었다. 내가 맞서는 건 욕심에 눈먼 한 사람의 만행일 뿐. 그 뒤에 숨은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다. 금이 간 유리처럼 흔들리는 가족을 붙들 힘은 오직 진실뿐이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했다. 그날 밤 집 안의 불을 모두 끄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도심의 불빛은 비로소 별처럼 반짝였고 나는 막막한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분명히 빛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렸다. 내일이면 변호사와 함께 첫 재판 준비 회의를 한다. 장인의 글씨가 담긴 작은 메모지처럼 진실도 손안에서 떨고 있을지 몰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떨림을 품 안에 꼭 안고 창가를 조용히 내려왔다. 가처분 신청 결정문이 도착한 날 초인종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현관문이 쾅쾅 두들겨졌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신우이 상미와 낯선 사내 둘이 서 있었다. 나는 문을 잠근 채로 무슨 일이죠? 하고 물었지만 상미는 문틈에 대고 낮게 말했다. 집 안에 있는 아버지 유품 전부 돌려놔. 훔쳐간 증거물까지. 훔쳤다는 단어가 통로 벽을 타고 칼끝처럼 파고들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일 뿐이야. 불편하면 변호사 통해. 라고 답했다. 상미가 방금이라도 문을 부수려는 듯 손잡이를 흔들다 물러나며 외쳤다. 내가 우리 집안에 끼어든 날부터 불행은 예고된 거야. 감당할 수 있겠어. 발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복도엔 한동안 서슬이 시퍼렇게 남아 있었다.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전문 필적 감정인은 장인의 메모와 유언장을 나란히 놓고 확대경으로 살폈다. 그는 잔잔한 목소리로 회계 눌림과 붓끝 흐름이 명백히 달라요. 동일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화건은 아니어도 거의 결론에 가까운 소견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서야 처음으로 손끝이 떨렸다. 진실은 이미 내 편이지만 문제는 상대가 가족이라는 두꺼운 방패를 들고 있다는 점이었다. 변호사는 나를 바라보며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남편분도 참고인 진술을 요구받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떠오른 것은 남편의 침묵, 그리고 꺼져 있던 휴대폰, 메말라 있던 그의 뒷모습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카페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 만큼 지쳐 있었고 어깨 위로 비가 흩뿌렸다. 휴대폰을 열어보니 남편에게서 단 한 줄, 누나가 힘들어해. 제발 멈춰.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남편에게 화가 났다기보다 그가 아직도 누나라는 이름 아래 숨을 곳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나는 답장 대신 작은 녹음 파일을 전송했다. 필적 감정인의 소견을 녹음해 둔 것이었다. 이건 아버님 필체가 아니라는 판정이야. 더는 눈 감지 말라는 문구를 함께 덧붙였다. 밤이 되자 상미 측 변호사 명의로 사문서 위조 혐의 무고를 이유로 한 고소 예고장이 이메일로 도착했다. 나는 한숨을 들이켜며 서류를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변호사에게서 곧 회신이 왔다. 협박성 대응입니다. 예상한 수순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마음 구석엔 분노보다 더 큰 허무가 스며들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력한 방패로 변해 나를 찌르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서글프게 만들었다. 새벽녘, 집 안이 고요할 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경계심이 먼저 들었지만 인터폰 화면엔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수사 협조차 방문했습니다. 그들과 마주 앉은 거실엔 긴장만 흘렀다. 경찰은 형사 고발건으로 신우이와 남편의 연락 기록, 병원 진료 차트, 열람 동의서 등을 추가 요구했다. 문서에 서명하며 나는 경찰관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이런 일이 흔한가요? 그는 잠시 눈을 내리깔다 말없이 서류 파일을 덮었다. 그 침묵은 가족이라는 미명 아래 묻힌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만큼 증명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말해주는 듯했다. 경찰이 떠난 뒤 불 꺼진 거실에서 다시 한번 장인의 메모를 꺼내 들었다. 손가락이 닿는 종이결마다 생전 장인이 보여준 미소가 어렴풋이 스쳤다. 그 미소 뒤엔 가족이니 믿는다는 신뢰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 신뢰는 오히려 장인의 마지막 뜻을 배반하는 으스스한 허물로 변해 있었다. 그때 문득 장례식장에서 장인의 오랜 친구가 헌화를 하며 흘린 말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손수 쓰던 노트 한 권이 서재에 남아있을 거야. 그 안에 중요한 메모들이. 다음 날 나는 무작정 시댁 집으로 향했다. 현관 비밀번호는 그대로였다. 집 안은 이미 상미가 가구를 치우느라 빈 공간이 많았고 휑한 냄새 속에 먼지가 떠돌았다. 서재 문 앞에 서자 잠금 장치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강화유리 문 뒤쪽으로 텅 빈 책장만 보였지만 책장 한 칸 아래 서류 상자가 엎어져 있는 것이 비쳤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꺼내 부러진 손잡이를 비틀어 열쇠 구멍을 돌렸다. 연달아 삐걱 소리가 났고 일순간 침묵이 흘렀다. 불안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문이 열리자 먼지 냄새가 더 짙어졌다. 책장을 하나씩 살피던 중 맨 아래 칸 뒤편에 눌려있던 작은 메모 패드를 발견했다. 노트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상속 관련 마지막 정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하단에 성형과 상미 지분 동등이라 다시 한번 명시돼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노트 말미에 남긴 한 줄이었다. 혹시라도 불미스런 일이 생길 경우 내 자필 노트와 병원 담당 주치의 진술을 함께 검토할 것. 장인은 어쩌면 모든 것을 예감하고 작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셈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화들짝 놀라 서재 문을 닫으려는데 상미의 목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는 2 남자와 함께 들어와 서재 앞에 섰다. 노트를 재빨리 품에 넣었지만 상미는 이미 내 손동작을 본 듯 시선을 가늘게 세웠다. 증거 인멸하려고 침입까지. 경찰 부를까? 위협이 담긴 말이었지만 나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맞섰다. 아버님 손글씨 노트가 여기 있었어. 유 원장과 다른 내용이 분명해. 상미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금세 비웃음을 지었다. 그딴 낙서는 법적 효력 없어. 공증된 게 아니잖아.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필적 감정 끝났고 주치의 기록도 확보 중이야. 무엇보다 이건 아버님이 남긴 마지막 보험이야. 상미는 말없이 뒷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걸며 밖으로 나갔다. 짧은 속삭임 뒤에 돌아온 그녀는 서재 앞에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좋아. 법으로 가자. 내가 뭘 잃게 될지 두고 봐. 그 말은 낡은 집 안에도 서늘한 스미는 얼음을 깔았다. 상미가 떠나고 정막이 돌아오자 비로소 손 안의 노트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노트를 가방 깊숙이 넣고 서재를 빠져나오려는데 책장 틈에서 누런 봉투 하나가 다시 눈에 띄었다. 보험증권이라 적힌 봉투 안엔 장인의 친필 서명과 함께 남편 명의로 든 생명보험 사본이 들어 있었다. 갑자기 머릿속 퍼즐이 맞춰졌다. 상미가 탐낸 건 유산 절반이 아니라 보험금까지 손에 넣기 위한 더 큰 그림이었다. 집을 나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흥분을 억누르며 말했다. 그 노트와 보험증권은 결정적이에요. 즉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죠. 전화를 끊자마자 차창 너머로 흐리던 하늘이 갈라지며 빗줄기가 내렸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더 짙은 먹구름으로 덮여갔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의 마음은 어디에 기울까? 누나와 아내 사이, 혈육과 사랑 사이에서 그는 끝내 어떤 진실을 택할 수 있을까? 대답 없는 질문이 목구멍에 걸린 채로 차는 신호를 받아 서서히 달려나갔다. 갈등은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깊어져 있었다.
서류 더미 속에서 장인의 손글씨 노트를 찾은 뒤로 며칠 동안 나는 음소거된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살았다. 출근길 지하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동료들이 건네는 인사, 사무실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조차 물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멀었다. 마음 한복판엔 장인의 짧은 메모와 남편의 공허한 눈빛이 마른 쐐기처럼 박혀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그 쐐기가 거칠게 살을 긁어냈다. 그럼에도 하루하루 연락을 끊은 남편을 기다리며 휴대폰을 쳐다보는 일이 습관이 되었다. 읽은 표시조차 뜨지 않는 대화창이 어두워질수록 내 안엔 서운함과 분노, 그리고 이름 모를 애틋함이 뒤엉켜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 즈음 변호사로부터 법원에 제출할 증거보전 신청서 초안이 이메일로 왔다.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니 장인의 메모 사진, 필적 감정 결과, 병원 출입 기록, 보험 증권 스캔본이 정갈하게 편철돼 있었다. 그 서류들이 하나둘 화면에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옥죄었지만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도 밀려왔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점점 형태를 갖춰 가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나는 마우스로 서류를 스크롤하며 연필로 체크 표시를 하듯 마음속으로 하나씩 점검했다. 구겨진 진실을 펴서 세상에 내보이기까지 이제 남은 건 내 용기뿐이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닫으려는데 미처 보지 못했던 문자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남편이었다. 잠깐 볼 수 있을까?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간의 침묵을 깨고 그가 먼저 내민 손길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둔탁하게 뛰었다. 답장을 보내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자 비에 젖은 재킷 차림의 남편이 서 있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젖은 옷깃을 털고 거실 한복판에 선 채 머뭇거렸다. 마치 어떤 의식이 시작되기 전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두리번거렸다. 나는 물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앉아, 얘기해. 남편은 잔을 받아들다 이마를 짚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누나가 나를 찾아왔어. 당신이 아버지 노트까지 가져갔다고 하더군.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노트를 올려두었다. 그는 노트 표지를 조심스레 쓰다듬더니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장인의 익숙한 필체가 그의 눈앞에 펼쳐지자 남편의 목이 물컥하며 움직였다. 진작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삐걱대는 자책의 속삭임이 흘렀다. 한참을 침묵하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당신, 아버님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게 말했다. 누나를 믿어달라고.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말이 계속 발목을 잡았어. 그래서 누나가 어떤 서류를 가져와도 아버지 뜻이라 생각하려 했지. 눈가에 억눌린 눈물이 맺혔다. 나는 남편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다. 따뜻하진 않았지만 미지근한 체온이 가느다란 실처럼 연결됐다. 그게 아버님 뜻이 아니라면 그럼 당신은 지금 누굴 위해 침묵한 거야?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속삭였다. 결국 내가 편해지려고 그랬던 거야. 자신을 향한 고백은 칼집에서 막 빠져나온 칼날만큼 날카로웠다. 작은 테이블 위엔 노트와 필적 감정서, 보험 증권이 나란히 놓였다. 남편은 한 장씩 서류를 넘기며 손으로 눈두덩을 꾹꾹 눌렀다. 그러다 문득 머리를 들고 나를 바라봤다. 이걸 끝까지 밀어붙이자. 누나가 한 짓이라면 죗값을 치르게 해야지. 그 말엔 다짐과 두려움이 동시에 어른거렸다. 하지만 마지막 음절에서 나는 다소 늦게나마 그가 가족이라는 허울을 벗고 한 인간으로 서려는 의지를 읽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결심이 맞닿는 순간 거실 천장의 백열등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듯했다. 얄팍한 전깃줄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듯 모질게 출렁였지만 그 불빛이야말로 우리 둘의 불안한 의지를 비추는 작은 심지였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다. 남편은 변호사에게 자신의 증언 의사를 밝혔고 상속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과 병합해 형사고발 보강 자료로 자발적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놀란 눈빛을 비췄다. 배우자분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사건에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끄틈에 떨림이 있었으나 그것은 스스로 길어 올린 용기의 파동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죄이듯 뭉클했다. 동시에 한 구석에선 남편의 이런 선택이 과연 그 자신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앞으로 맞닥뜨릴 상미의 분노 앞에서도 굳건할 수 있을지 염려가 고개를 들었다. 회의를 마친 후 우리는 시청에 들러 장인의 부동산 등기 변경 임시 봉인 절차를 추가로 밟았다. 남편은 등기소 서류에 자신의 인감 대신 서명을 하며 명백히 본인의 의사를 기입했다. 유언장 진위가 확인될 때까지 일체 처분 정지 요청이라는 문구가 새까만 잉크로 인쇄된 그 순간 남편은 펜을 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복도 창문 밖으로 내려앉는 오후 햇살이 그 옆모습을 비췄다. 그의 얼굴엔 피곤이 역력했지만 그늘진 눈자위 안쪽에서 오히려 묘한 홀가분함이 번지고 있었다. 나는 그가 잔뜩 웅크렸던 어깨를 펼치는 모습을 보며 작은 희망의 불씨가 차츰 피어오름을 느꼈다.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라디오를 켜지 않은 채 창밖만 오래 보았다. 도시의 회색 빌딩 사이로 노을이 스며들며 도로를 붉게 물들였다. 그 붉은 빛은 하마터면 우리 마음에 괜 분노를 끌어올릴 듯했지만 이내 파스텔처럼 순해졌다.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어릴 때 누나랑 아버지가 자주 다투는 거 봤어. 아버지는 늘 원칙을 강조했고 누나는 늘 현실을 챙겼지. 그때부터 누나는 아버지 뜻을 넘어서야만 살아남는다고 믿었던 것 같아. 그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낸 뒤 내게 시선을 돌렸다. 그래도 누나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의 눈에 맺힌 물기 속에는 핏줄처럼 얽힌 회한이 녹아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기어이 헤아릴 수 없는 상처가 가족이라는 거울 속에서 번져온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니 초인종 아래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상미가 보낸 내용 증명 추가 통보였다. 허위 서류 제출 시 형사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라는 붉은 글씨가 투박했다. 남편은 봉투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 행동이 상징하는 바는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상미의 협박에 눌리지 않으리라 결심한 것이다. 동시에 그 손끝엔 떨림이 있었고 나 역시 그 떨림을 느꼈다. 용기는 언제나 두려움과 손을 맞잡고 오기 마련이었다. 며칠 후 열린 첫 조정기일. 법원 복도는 축축한 긴장으로 가득했다. 나와 남편은 변호사와 함께 조정실 앞에서 대기했다. 잠시 뒤 회색 정장을 입은 상미가 변호사와 함께 복도를 걸어왔다. 그녀는 우리를 스쳐 지나가며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러다 회의실 문턱 앞에서 멈춰 서더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다. 짧은 순간 두 남매의 눈빛이 얽혔다. 나는 그 안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보았다. 상미의 눈가에 번진 얄팍한 연민, 차갑게 응고된 분노,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는 과거의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스쳤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금세 얼어붙은 살얼음처럼 가라앉았고 상미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조정위원 앞에서 상미 측 변호사는 유언장의 공증 효력을 강조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장녀의 정당한 몫이라 역설했다. 반면 우리 측은 필적 감정 결과와 의료 기록을 토대로 서명 시점의 불가능성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말이 오가던 중 상미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또 증거야? 아버지가 평생 나한테 얼마나 기대셨는데. 내가 없었으면 그 공장도, 그 상가도 없었어. 목소리가 날카롭게 부서져 공기 중으로 튀었다. 조정위원이 중재했지만 상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때 묻은 톱니바퀴처럼 삐걱이며 증오를 갈아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누나, 아버지가 당신 기대하셨다는 거 알아. 나도 당신 덕에 편하게 산 줄 알아. 그런데 왜 그 공을 증명하려고 아버지 뜻을 바꿨지? 그럴 필요 없었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오래 둘러둔 감정이 부서진 채 흘러나와 있었다. 상미는 말없이 그를 노려보다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눈길을 거뒀다. 그 순간 나는 상미의 흔들림을 보았다. 그녀가 품어온 결핍과 두려움이 미세한 균열을 내고 있었고 그 균열은 언젠가 무너질 전조처럼 차츰 커지고 있었다. 조정은 결렬됐다. 재판부는 곧바로 정식 소송으로 넘기겠다고 통보했다. 복도를 나오는 길. 남편은 벽에 손을 짚은 채 숨을 골랐다.
나는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등 뒤에서 느껴지는 떨림은 내 것이기도 했다. 우리는 전쟁터 같은 복도를 빠져나가 법원 현관 밖으로 나왔다. 찬 바람이 코끝을 스쳤지만 도심 하늘 위엔 맑은 달이 떠 있었다. 남편이 달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젠 정말 돌아갈 수 없겠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의 옆모습에 달이 엷은 은빛을 얹어 놓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어두었다. 달빛이 거실까지 스며들어 바닥에 희끄무레한 길을 만들었다. 소파에 앉아 남편은 오래전 장인이 남긴 비디오 테이프를 다시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장인은 공장 현관 앞에 서서 두 남매를 번갈아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카메라를 잡은 누군가에게 말했다. 내 재산은 성현이랑 상미가 똑같이 가져가야지. 내 두 팔이니. 화면 속 장인의 목소리는 세월에 의해 빛바랜 필름처럼 흔들렸지만 그 의지만큼은 분명했다. 남편은 영상이 끝나자 눈을 감고 긴 숨을 내뱉었다. 이 증언까지 확보한다면 더는 누구도 장인의 뜻을 왜곡할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은 어느새 새벽을 지나 동이 틀 무렵으로 기울었다. 거실 시계 초침이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듯 우리도 그렇게 걸어 나아가고 있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밤이 가장 깊을 때 새벽도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말처럼 어쩌면 우리 앞에도 조용한 빛이 맺히기 시작했는지 모른다. 나는 소파에 기대 잠든 남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서성이는 불안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그 불안 위에 얇은 희망이 덧칠되고 있었다. 달빛은 이제 조금씩 희미해지고 동쪽 하늘 끝에서 어슴푸레한 빛이 번져왔다. 그 빛은 길고 긴 밤이 끝나간다는 신호였다. 우리도 언젠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뒤틀린 어두운 줄다리기를 끝내고 서로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 질문이 허공에 흩어지는 동안 새벽 안개 속에서 새들이 작게 울기 시작했다. 낯선 새소리는 아침을 예고하며 우리의 머리 위로 낮게 날아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 싸움이 결코 망가진 가족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는 거짓 위에 세워두지 않기 위한 재건의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닿았다. 그 깨달음은 어쩌면 길고 지독했던 터널 끝 한 줄기 바람처럼 조용히 마음을 스쳤다. 새벽빛이 거실 커튼 틈으로 가늘게 스며들 무렵 남편은 소파에서 눈을 떴다. 아직 이른 시각이라 창밖 도시는 희끄무레한 안개에 잠겨 있었고 그 사이를 가로질러 택시 몇 대가 쉼없이 달렸다. 나는 부엌 가스불 위에서 약한 불로 우린 생강차를 잔잔히 저으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다 나를 향해 미안한 웃음을 지었다. 부드러운 생강향이 퍼지는 공기 속에서 우리 둘 사이를 짓누르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남편이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목소리를 낮췄다. 어젯밤 영상 그걸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 아버지가 저렇게 뚜렷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왜 나는 못 본 척했을까? 진작 눈물이 말라버린 자리에서 새로 솟아난 듯한 그의 울음이 떨림으로 번져 컵 가장자리를 살짝 흔들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그의 등허리를 감싸 안았다. 말보다 깊은 침묵이 우리를 덮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동안 애써 눌러온 감정과 속죄의 마음, 서로를 향한 안타까움이 반죽처럼 섞여 한데 뭉쳐졌고 그 뭉텅이 속에서야 비로소 진심이 도드라졌다. 남편이 떨리는 숨 사이로 조용히 터뜨렸다. 나 어렸을 때 누나 대신 자주 혼나줬어. 누나가 아버지 심부름 틀리면 내가 대신 매맞고 누나는 그걸 당연한 듯 받아들였지. 그때부터 내가 무언가를 지켜주려면 그냥 참고 버텨야 한다고 배운 것 같아. 그 고백은 회색 먼지가 켜켜이 쌓인 기억 서랍을 여는 소리처럼 삐걱거렸지만 동시에 지난 세월 동안 얼룩진 마음의 깊은 자국을 드러냈다. 나는 그에게 다시 물었다. 그럼 지금은 여전히 누나를 대신해 맞을 생각이야?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쓰디쓴 웃음을 지었다. 이제는 당신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더 커. 그리고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던 진짜 효도라는 것도 알겠어. 그 말이 떨어지자 눈앞에 어른거린 장인의 모습이 문득 따뜻하게 다가왔다. 그는 가족 모두가 골고루 나누어 가지며 살아가길 바란 평범한 가장이었고 그 뜻은 유언장을 위조한 손에 의해 왜곡돼 있었다. 그날 오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상대 측이 조정을 포기하고 1심을 강행하겠답니다. 그러나 어제 제출한 영상 증언과 추가 노트는 판사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첫 변론기일 전에 재산 처분 정지 가처분이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화기 너머의 정중한 목소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숨구멍이 되어 주었다. 남편은 전화를 끊은 뒤 휴대폰 메모장에 무언가 길게 적기 시작했다. 뭐해? 하고 묻자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재판에서 읽힐 내 진술문 초안 써보는 중이야. 누나에게 내 마음을 솔직히 얘기하고 싶어.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진술문을 다듬었다. 남편은 자신의 치부까지 솔직히 적어 내려갔다. 나는 장남이라는 책임감으로 가장 편한 길을 택했고 그 길 끝에서 아버지 뜻을 묻어버렸다. 이제 그 죄를 인정하고자 한다. 글씨마다 눌린 마음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문장을 마침표로 끝낼 때마다 그는 한 줄씩 죄책감을 내려놓는 듯했다. 나는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이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이야. 다른 누구도 아니야. 며칠 뒤 남편은 상미에게 직접 만남을 요청했다. 장소는 장인이 생전 즐겨 찾던 국밥집이었다. 나는 멀리서 두 남매가 마주 앉은 모습을 지켜봤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밥 그릇 사이로 남편이 준비해온 진술문을 상미에게 건넸다. 상미는 아무 말 없이 종이를 훑어보다 잽싸게 손으로 구겨 국밥 그릇 옆에 놓았다. 그냥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안 돼. 상미의 싸늘한 목소리가 유리 조각처럼 빛났지만 남편은 의외로 차분했다. 누나, 내가 평생 누나 대신 맞아줬던 건 그저 형제의 정이었지. 죄를 덮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어. 한 문장 똑바른 시선으로 뱉어내는 남편의 모습은 낯설 만큼 단단했다. 상미는 이마를 찌푸리며 주위를 둘러봤다. 오후 늦은 시간대라 가게 안은 한산했지만 부글부글 끓는 육수 소리가 두 사람의 팽팽한 긴장을 대신했다. 법정으로 가면 너도 상처받아.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 상미의 마지막 방어선 같은 말이었다. 남편이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상처는 우리가 감당할 몫이야. 하지만 잘못은 바로잡아야 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말끝에서 남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결코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 눈빛이 상미의 가슴 어딘가를 스치고 지나갔던 걸까. 상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시 말을 꺼냈을 때 그 음색은 조금씩은 국밥처럼 힘이 빠져 있었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종이봉투 하나를 남편 앞에 툭 던졌다. 그 안엔 내가 찾는 주치의 진료 기록 사본이 있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확인해. 그리고는 돌아선 채 국밥집 문을 나섰다. 남편은 봉투를 펼쳐 의무 기록을 꺼냈다. 서명 시각과 의식 상태를 기록한 주치의 메모, 간호 일지까지 들어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기록을 넘기며 눈을 감더니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누나가 결국 마음 한켠으론 떳떳하지 않았나 봐. 봉투 가장자리에 묻어있던 상미의 손자국은 희미했지만 그 자국은 벽돌 틈새로 스며드는 봄바람처럼 조용히 남편의 마음을 흔드는 듯했다. 우리는 병원으로 직접 가서 원본 확인 절차를 밟았다. 주치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시각 환자는 깊은 혼수 상태였습니다. 자필 서명은 불가능해요. 라고 다시 한번 명시해 주었다. 의무 기록의 담당 의사가 직접 날인하자 몇 달간 얽히고 설켰던 의혹의 실타래에는 드디어 확실한 매듭을 찾았다. 남편은 병원 로비에 서서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뱉었다. 드디어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다. 그의 목소리는 벅찬 해방감과 씁쓸한 후련함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전화가 울렸다. 상미였다. 남편이 통화를 받자 상미의 쉰 목소리가 툭 떨어졌다. 나 변호사한테 얘기해뒀어. 공장 지분과 상가 한 채 반납하겠다고. 남편이 숨을 삼켰다. 누나, 고마워. 짧은 정적 뒤에 상미가 덧붙였다. 대신 남은 건 내 이름 지켜줘. 그 부탁은 날선 이해관계를 넘어서 어쩌면 유일하게 남은 가족의 자네였다. 남편은 차분히 말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더라도 누나를 악인으로만 몰진 않을 거야. 다만 아버지 뜻을 바로잡자는 거야. 통화가 끊기고 핸드폰 화면이 어두워졌을 때 남편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다. 돌아오는 버스 창밖으로 노을이 번졌다. 이전과 다르게
우리 마음속 노을은 더 이상 검붉은 슬픔이 아니었다. 무겁게 내려앉던 그림자가 서서히 옅어지며 자리를 내주는 빛이 있었다. 나는 유리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속으로 장인에게 말했다. 이제 곧 당신 뜻을 세상에 알릴게요. 그리고 우리도 용서할게요. 마음속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창밖에 비친 하늘이 조용히 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우리는 거실 조명을 끄고 손을 맞잡은 채 앉았다. 공기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 위에 잔잔한 파도가 일렁였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많이 힘들었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힘들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였으니까.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되물었다. 무엇? 나는 눈을 맞추고 말했다. 진실, 그리고 서로가 같은 방향을 보는 거. 남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다 마침내 이내 고요히 웃음을 머금었다. 그 웃음은 길고 험난한 밤 끝에서 비로소 찾은 작은 등불 같았다. 창밖 어둠은 여전히 깊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드리웠던 불안은 어느새 숨을 죽이고 있었다. 머지않아 맞닥뜨릴 1심 재판이 우리를 다시 흔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같은 편이었다. 심장을 두드리던 불안 소리 대신 서로의 손끝에서 미묘하게 전해오는 맥박이 규칙적인 리듬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그 리듬을 따라 조용히 속삭였다. 내일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날이 되겠지. 남편은 내 손을 조금 더 힘주어 쥐며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하는 날도 머지않아 올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두 손 맞잡은 채 우리는 오래도록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제 두려움을 숨기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담요였다. 창밖으로 밤새도록 진눈깨비가 날렸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기운이 일렁였지만 우리는 그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세하게 삐걱거리던 톱니바퀴가 멈추고 대신 새로 기름칠된 듯 부드러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쩌면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사랑이라는 오래된 기계에 다시 불을 지피는 법을 배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첫 공판날 서울중앙지법 302호 법정은 아침부터 웅성거렸다. 피고석에 앉은 상민은 검은 정장 깃을 세워 얼굴을 가린 채 시선을 떨구었고 증인대 바로 뒤 방청석에는 남편과 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차가운 법봉 소리가 울리고 공기가 가라앉았다. 검사는 의료 기록, 필적 감정서, 장인의 친필 노트 원본과 영상 증언을 차례로 제출하며 문서 위조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비칠 때 장인이 내 재산은 두 남매가 반씩이라 말하며 미소 짓는 장면이 흐릿한 색감 위로 재생됐다. 스크린을 응시하던 상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찔했고 법정에 앉은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변호인석에서 상미 측 대리인은 문서 위조 혐의를 부인하며 환자가 의식이 희미해도 내적 판단력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 주장했지만 주치의는 증인대에 서서 해당 시각 환자는 글을 쓰거나 판단할 수 없는 글래스고 혼수 지수 3점이었다라 못 박았다. 의학용어의 단호함이 꽉 닫힌 문처럼 날카로웠다. 잠시 후 재판장은 증인으로 남편을 호명했다. 그는 정면을 바라본 채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기억을 수레했다. 저는 누나가 아버지 서류를 준비한다며 변호사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생각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실을 뉘우치며 제가 서명했던 위임장을 철회합니다. 끝내 울컥한 숨소리가 목에 걸렸지만 그는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검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장인의 보험 증권에 대한 보험사 조사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피보험자 사망 직후 피고인 상미가 전액 일시 수령 신청을 했으나 상속 분쟁 우려로 지급 보류 중이라는 결정이 명시돼 있었다. 법정엔 작은 탄식이 번졌다. 모두가 서류를 주고받는 동안 상미는 잔뜩 말라버린 입술을 가만히 깨물었다. 그녀의 시선이 한순간 법대 위 영상 정지 화면에 멈췄다. 고인의 잔잔한 미소가 라이트 그늘 사이로 어슴푸레하게 남았고 그 웃음은 해묵은 속살처럼 그녀의 양심을 살짝 긁어내는 듯했다. 점심 휴정 직후 변호사 대기실에서 우리는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법원 직원이 노크와 함께 언짢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피고 측에서 진술 변경을 원합니다.
불과 2시간 뒤 재개된 심리에서 상미는 변호인 어깨를 밀어내고 직접 증인대에 섰다. 제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이 뿔뿔이 흩어질까봐 겁났어요. 평생 제가 공장 경영을 도왔으니까 절반 이상은 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백은 치열한 공방을 순간 접어두고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상미의 두 어깨가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이 마치 높은 담장에서 떨어져 금이 가는 흙벽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검사는 정확히 물었다. 서명을 받을 때 피고는 환자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까? 상미는 주먹을 쥔 채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때는 아버지가 이미 마음으로 승낙하셨을 거라 믿었습니다. 울먹임이 끝내 목젖에 걸려 입술만 파르르 떨렸다. 재판장이 정리된 목소리로 말했다.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는 환자 대신 서류를 작성했다면 이것은 명백히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에 해당합니다. 조금 후 판결에 반영하겠습니다. 상미는 무너진 펜스처럼 고개를 떨구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 남편은 방청석에서 조용히 일어나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청했다. 피해자로서 피고에게 엄정한 판단을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는 같은 핏줄입니다. 재산 분쟁보다 고인의 뜻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니 형량 선고 시 선처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정에 얇은 바람이 스친 듯 정적이 몰려왔다. 그때 처음으로 상미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다. 피울음을 삼키듯 붉어진 눈동자 안엔 복잡한 후회와 묘한 안도가 교차했다. 오후 4시 15분. 재판장은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2년의 사회봉사 명령 300시간, 위조된 유언장은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전면 무효 선고, 그리고 피고가 손해배상액과 성현의 정당 지분 절반을 즉시 이전하도록 판결했다. 법봉이 탁 울리자 감정을 억누르던 무수한 호흡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나는 손끝이 휘청할 만큼 심장이 뛰었고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뒤이어 상미가 법정 출구로 걸어가다 잠시 멈춰 서더니 뒤돌아 남편에게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그 무건의 인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고 그 순간만큼은 구겨졌던 가족의 시간이 조금이나마 펴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퇴정한 뒤 법원 현관 계단에서 햇빛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다. 우리는 긴 숨을 토해내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남편의 등에 젖은 땀이 스며들었지만 그 축축함은 서로가 버텨낸 시간의 무게를 증명해주는 훈장처럼 따뜻했다. 끝났어. 남편이 속삭이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새로 써야 할 가족 역사가. 그때 법원 문을 나오던 상미가 우리 곁에 멈춰섰다. 그녀는 양손을 가늘게 잡으며 입술을 달싹이다 작게 말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담담한 한 문장이 공중에 머물다 햇살에 증발하듯 사라졌다. 그저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상미와 함께 장인 산소를 찾았다. 진달래가 붉게 핀 언덕 위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절을 올렸다. 풀꽃이 무릎에 스치며 향긋한 풀내음이 퍼졌다. 상미가 고인 사진을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야 말씀 들어드려요. 용서해 주세요. 남편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받쳤고 나는 한 발 물러서 지켜보았다. 울음이 꾹꾹 눌린 숨결로 새나오다 바람에 섞여 언덕 너머로 날아갔다.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우리 셋은 멀찌감치 서서 저만치 펼쳐진 들녘을 바라봤다. 논두렁의 물빛이 얼음거리고 저녁종이 멀리서 울렸다. 멀찍이 떨어져 서 있던 상미가 작게 돌아서며 말했다. 분쟁 이후로 공장도 상가도 미워졌어. 정리하고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할게. 아버지가 진짜 바라신 건 돈이 아니라 우리 행복이었을 테니까.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삐걱거리던 톱니바퀴가 멈추고 새로운 기계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하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장인의 메모지 구겨진 자리만큼이나 마음속 상처도 쓱쓱 펴져가는 기분이었다. 창문을 열자 저녁 바람이 커튼을 살짝 들어올리고 나는 손에 잡힌 빛을 쓰다듬듯 창틀을 만졌다. 새로운 바람, 새로운 계절이 오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바람 한가운데서 이제 우리 가족의 다음 장을 써 내려갈 준비가 되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한 달이 지나 신우이 상미는 공장 지분과
상가 한 채를 정리해 지역 청년창업재단에 기부했다. 신문에 실린 짤막한 기사에 그녀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사진 구석에 작게 잡힌 상미의 뒷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다. 남편은 신문 지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었고 나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대어 사진을 함께 바라보았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내려놓는 선의는 결국 스스로를 향한 화해였을 것이다. 남편은 고인의 노트를 가족 역사책처럼 표지까지 채로 만들어 서재 책장 척칸에 비치했다. 책 등에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금빛 글자가 박혔고 그 밑에 상미와 남편 이름이 같은 크기로 새겨져 있었다. 책을 올려두는 남편의 손끝이 홀가분했지만 그 손끝엔 오랜 후회가 남긴 흉터 같은 분홍빛 흔적이 아직도 살짝 배어 있었다. 나는 그 흔적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다. 얼마 후 우리는 장인의 49제를 맞아 작은 추도식을 열었다. 그날 상미는 매형이 몰래 선물했다는 연보라색 스카프를 두르고 나타났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넘기며 헛기침으로 목을 가다듬었다. 식이 끝난 뒤 그녀는 묘소 앞에 엎드려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그 고백에 산들바람이 풀잎을 헤치고 지나가며 짧은 파문을 일으켰다. 우리는 멀찍이 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가 조용히 걸어가 한 발 곁에 앉았다. 세 사람이 나란히 절을 올리는 모습은 언뜻 흔들리는 촛불새 가닥 같았지만 그 불꽃길이는 이제 서로를 녹이는 열기를 나누고 있었다. 저녁 겸 늦은 점심으로 우리는 장인이 생전에 좋아하던 된장찌개 집을 찾았다. 녹그릇에 자글자글 끓는 찌개를 각자 앞에 놓은 채 우리는 오랜만에 밝은 대화로 식탁을 메웠다. 상미가 먼저 웃으며 말했다. 성현아, 어릴 때 내가 맞아줬던 일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미안했어. 남편은 된장국 안에서 두부를 건지며 작게 웃었다. 서로 지나간 빚은 없애자. 앞으론 같이 밥 먹는 형제면 충분해. 그 순간 국물 위로 하얀 증기가 피어올라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해의 서약처럼 식탁 위에 억새 꽃밭을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도시 불빛 사이로 작은 별이 몇 점 떴다. 상미에게 문자가 왔다.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볼게. 고맙다. 나는 우리도 같이 살아가자라고 답장을 보냈다. 문자 전송음이 멎은 뒤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던 남편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 둘이 서로의 체온을 나눠 온기를 키우듯 이제 작은 가족 세 식구가 다시 불빛을 모아 모닥불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거실 벽에 새로 건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장인이 웃으며 두 남매 어깨를 감싼 채 찍은 옛날 흑백 사진이었다. 남편이 액자 밑에 작게 붙인 메모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이제라도 함께 웃습니다. 나는 그 글귀를 읽으며 천천히 전등을 껐다. 흑백 사진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눈에 익숙해질 때까지 나는 소파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고인의 미소가 우리 내일을 밝히는 별빛이 될 것임을 느끼며 오늘도 사연부스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족이라 부르는 울타리 안에는 때로 빛과 그늘이 겹겹이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증명해 보였듯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주해야 할 진실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단단히 붙드는 뿌리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